알츠하이머병과 현실, 기억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법.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정보나 치료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저장하는 뇌의 기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일까요? 철학자 존 로크는 기억이 곧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저장하고 인공지능에게 기억을 맡기며 정작 자신의 뇌는 점점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기억 상실 질환에 대한 두려움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기억을 외부 장치에 의존하면서도 정작 그 기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휠체어를 타다가 갑자기 다리가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질환을 통해 기억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제1장 알츠하이머병의 진실,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세포가 체계적으로 파괴되어가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1906년 처음 발견한 이 질환은 당시에는 매우 드문 조기 치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알츠하이머병의 주된 특징은 두 가지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입니다. 첫째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로, 이는 뇌 세포 외부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둘째는 타우 단백질의 엉킴으로, 이는 신경세포 내부에서 발생하여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도시의 교통 시스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도로 위에 쌓인 잔해물과 같고 타우 단백질의 엉킴은 교통 신호체계의 오작동과 같습니다. 결국 정보의 흐름이 막히고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처럼 뇌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뇌의 해마 부위가 먼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핵심 기관으로 마치 컴퓨터의 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기 단계에 이르면 판단력과 언어 능력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환자들은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고 돈 계산을 하지 못하며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말기에는 기본적인 신체 기능까지 잃게 됩니다. 걷기, 삼키기, 심지어 앉아있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가장 슬픈 것은 가족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1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약 84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한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평균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비만이 아니라 간병비, 가족의 소득 손실, 심리적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환자 본인의 존엄성 상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겪는 정서적 부담 말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입니다.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지속적인 인지 활동, 사회적 참여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과 같이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뇌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현실은 복잡합니다. 예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여건, 시간적 제약, 개인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두려운 질환이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장 기억의 메커니즘과 뇌과학 인간의 뇌는 약 1400g의 무게에 불과하지만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계의 별 개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드는 시냅스의 개수입니다. 약 100조 개에 달하는 이 연결들이 바로 우리의 기억, 감정, 사고를 만들어내는 물리적 토대입니다. 신경과학자 에릭 칸델은 노벨상을 받은 연구를 통해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기억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 강도가 변화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를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자주 사용하는 신경 경로는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경로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산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험하고 좁았던 길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넓고 평탄한 대로가 됩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길은 잡초가 자라나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뇌의 기억도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기억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감각 기억으로 이는 몇 초 동안만 지속되는 매우 짧은 기억입니다. 둘째는 단기 기억으로 15에서 30초 정도 유지되며 동시에 5개에서 7개 정도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장기 기억으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언적 기억은 의식적으로 회상할 수 있는 기억으로 사실에 대한 기억과 개인적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구분됩니다. 절차적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기능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나 피아노 연주 같은 것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알츠하이머병은 이 기억 시스템들을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초기에는 새로운 일화 기억 형성이 어려워지고 점차 의미 기억도 손상됩니다. 하지만 절차적 기억은 상대적으로 오래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도 오래전에 배운 노래나 춤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각의 악기가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전두엽은 뇌의 CEO 역할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내리며
감정을 조절하는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면서 이 부위가 손상되면 환자들은 일상적인 문제 해결이나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인 최근 기억 상실이 바로 이 부위의 손상 때문입니다. 측두엽은 언어와 청각 정보를 처리하고 두정엽은 공간 인식과 주의 집중을 담당합니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면서 이 모든 영역들이 점차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손상된 부위의 기능을 다른 부위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택시기사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뇌에서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후부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훈련과 사용을 통해 뇌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이러한 뇌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PS에 의존하여 공간 기억 능력을 포기하고 계산기에 의존하여 수학적 사고를 외면합니다. 마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는 것처럼 뇌 기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이 억제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성 스트레스가 뇌의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신경염증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뇌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학습은 뇌를 자극하여 신경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가 대부분 해결할 수 없는 만성적 성격을 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억과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는 뇌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3장 현대의학의 한계와 대안적 접근. 현대의학은 분명히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암을 정복하고 장기 이식을 가능하게 했으며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합니다. 지난 30년간 수백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FDA에서 승인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로 뇌에서 기억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킵니다. 둘째는 NMDA 수용체 기량제로 신경세포의 손상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질병의 진행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출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작용도 적지 않아서 소화기 장애, 어지럼증,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승인된 아두카누맙과 레카네맙 같은 항체 치료제들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효과는 있지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고 뇌 부종과 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사회적 관계, 심리적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차원적 질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보다는 개별 증상에 대한 약물 처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진조차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때로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설명을 하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치료법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통합의학적 접근입니다. 이는 서양의학의 과학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의학의 전인적 관점을 결합하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 침술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연구팀은 특정 혈점에 대한 침술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염증을 줄인다는 것을 fMRI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음악 치료도 주목할 만한 대안입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신경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친숙했던 음악은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음악과 관련된 기억이 뇌의 깊은 부분에 저장되어 비교적 오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미술치료, 원예치료, 동물치료 등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자의 정서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활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활법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만이 시술할 수 있는 전문적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최고 숙련자의 시술이 필수적입니다. 활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적 지식과 현대 과학이 만나는 접점에 있습니다. 최고 숙련자에 의해 정확히 시행되는 활법의 핵심 원리는 기혈순환의 개선입니다. 이를 현대 의학적 용어로 번역하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촉진, 자율신경계의 균형 회복, 신경가소성의 촉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련된 전문가가 시행하는 경추와 후두부 마사지는 뇌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목 부위의 근육 긴장이 정확한 기법으로 완화되면 척추동맥과 경동맥의 혈류가 개선되어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증가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정교한 촉각 자극은 뇌의 감각 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감각 기관으로 숙련된 전문가의 적절한 촉각 자극은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자극하여 신경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오직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만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시술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증된 최고 숙련자를 찾아야 합니다. 활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치유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습니다. 활법의 부드러운 손길과 호흡법은 이러한 정서적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적절한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활법에서 강조하는 단전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하고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활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뇌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법을 기적적인 치료법으로 과신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치료 계획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는 늘 완전한 치료법을 찾으려 합니다. 마치 마법의 약이나 기적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여 환자의 전인적 건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활법은 그 통합적 접근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치료, 영양관리, 운동, 사회적 지지, 심리적 돌봄 등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장 활법의 과학적 근거와 철학. 활법은 수천 년간 동양에서 발전해온 치료 체계의 정수입니다. 활은 살리다, 법은 방법을 의미하므로 문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전체적인 생명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활법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경계에 대한 영향입니다. 활법의 수기요법은 체성 감각 피지를 자극하여 뇌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이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특히 주의 집중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둘째는 순환계에 대한 효과입니다. 활법의 경혈 자극과 마사지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특히 뇌혈류의 개선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충분한 혈류 공급은 뇌세포의 생존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활법의 핵심 개념인 기는 서양 과학자들에게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기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현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의 흐름이라고 여겨지는 경락은 해부학적으로 신경, 혈관, 근막의 주행 경로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또한 경혈점은 전기 저항이 낮고 열 방출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부위의 신경 분포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기의 순환이 자율신경계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발견입니다. 활법을 통해 기의 흐름을 조절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개선되어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서양 과학은 오랫동안 동양 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대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동양 의학이 경험적으로 다루어 왔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이는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와 문화적 편견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가 신경가소성입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활법은 바로 이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다양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촉각 자극은 특히 강력한 신경가소성 촉진 요인입니다. 피부의 감각수용기에서 시작된 신호는 척수를 통해 뇌의 체성 감각 피질에 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경 연결이 활성화됩니다. 활법의 체계적인 촉각 자극은
이러한 신경 경로를 강화하여 뇌의 전반적인 활성도를 높입니다. 또한 활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호흡법도 신경 가소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뇌간과 대뇌피질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억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종종 만성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는 뇌의 통증 조절 시스템이 손상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통증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활법은 이러한 통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활법의 수기요법은 내인성 아편유사 물질인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활법에서 사용하는 압박과 이완의 리듬은 게이트 컨트롤 이론에 따른 통증 차단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굵은 신경 섬유를 통한 촉각 신호가 가는 신경 섬유를 통한 통증 신호를 차단하여 전체적인 통증 인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진행에 면역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의 미세하교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신경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신경세포 손상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활법은 전신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자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대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호르몬들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림프 순환을 개선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활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전 부위의 자극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장과 뇌의 축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활법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철학적 배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활법은 인간을 몸과 마음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봅니다. 이는 서양의 데카르트적 이원론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이러한 전인적 접근법은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을 포착합니다. 질병은 단순히 신체의 기능 장애가 아니라 개인의 전체적인 생명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도 국소적인 증상 완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분해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전체를 보는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개별 증상에만 집중하다가 환자라는 인간 전체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활법의 철학은 이러한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깊은 공감과 이해, 그리고 환자 자신의 치유 의지가 모든 치료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장 가족과 돌봄자의 현실적 고민들. 알츠하이머병은 환자 혼자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특히 주 돌봄자가 함께 앓는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주 돌봄자 중 80% 이상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환자보다 먼저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돌봄자는 대부분 환자의 배우자나 성인 자녀입니다. 이들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밤에는 배회하는 환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낮에는 순간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나 공간은 사치가 되어버립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심리적 부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상황을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묻는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돌봄자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효도는 기본이다 라는 식의 도덕적 압박은 돌봄자들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정작 사회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면서 말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료비만 해도 월 평균 15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여기에 간병비, 보호용품비, 시설 이용료 등을 합치면 월 3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5년, 10년, 때로는 15년 이상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이라도 알츠하이머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 돌봄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여 가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지만 실제 비용의 일부만 지원될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욱이 요양시설의 질적 수준이나 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불만도 높아서 많은 가족들이 집에서 직접 돌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가족들은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갑니다. 환자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외출이 어려워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설령 잠깐 외출을 한다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기존의 인간관계가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친구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돌봄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나 치료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이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가 폭력적 행동을 보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할 때 가족들은 수치심과 당황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고립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돌봄자들이 겪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더 잘 돌봤다면, 더 일찍 발견했다면,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했다면, 같은 자책은 돌봄자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심지어 잠깐의 휴식이나 즐거움도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만 편안할 수는 없다는 생각,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해방감을 느끼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 등이 돌봄자를 정신적으로 짓누릅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객관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당신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법은 환자뿐만 아니라 돌봄자에게도 중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최고 숙련자만이 시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전문가의 활법 시술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돌봄자는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은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둘째, 전문가의 숙련된 활법 수기요법은 환자와의 따뜻한 신체 접촉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말로는 소통하기 어려워진 환자도 전문가의 정확한 손길을 통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돌봄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활법 치료를 받는 동안 돌봄자도 함께 호흡법과 명상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어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지도해 간단한 이완법 정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활법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개선되면 돌봄 부담이 줄어들고 서로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활법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돌봄자들에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돌봄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전문 서비스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완벽한 돌봄보다는 지속 가능한 돌봄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돌봄자가 쓰러지면 환자에게도 더 큰 불행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감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의 다른 가족들과의 모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종교적 공동체의 지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법적, 경제적, 의료적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미명해 돌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제6장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부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질병 자체만큼이나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미친 병, 바보가 되는 병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은 환자와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에서는 노인의 지혜와 권위를 중시하는데 치매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평생 가족을 이끌어왔던 가장이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은 심한 혼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편견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치매 증상을 숨기려 하거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더라도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하여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는 외모와 성과, 능력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생산성이 없는 존재, 기억을 잃은 존재는 마치 사회의 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인지 능력과 생산성에만 달려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급성 질환 치료에는 효율적이지만 알츠하이머병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빠른 진료 회전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치매 치료는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간병, 재활, 심리적 지지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는
이러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합니다. 의사들도 치매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결국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등급 판정이 까다롭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들쭉날쭉하며 본인 부담금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치매 초기 환자들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좋은 요양시설이나 전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며느리나 딸이라는 이유로 돌봄의 주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주돌봄자 중 70% 이상이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노후 준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존재는 가족 전체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의 교육이나 결혼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시스템도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기존의 급성질환 중심의 보험 체계로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치매보험도 마케팅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롭고 정작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간병비나 생활비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보험회사들은 치매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면서도 정작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는 보험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접적인 의료비와 간병비뿐만 아니라 생산성 손실, 가족 돌봄자의 경제활동 포기, 사회보장 비용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연간 수십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환자들의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7장 예방과 건강한 노화. 알츠하이머병 예방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뇌 건강은 태아기부터 시작되어 평생에 걸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인지 예비력이라는 개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손상을 입더라도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복잡한 직업에 종사했으며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같은 정도의 뇌 손상이 있어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은행 계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을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여전히 충분한 잔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인출에도 파산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특정 생활 습관들이
치매 위험을 줄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 요소들보다는 전체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운동은 가장 확실한 뇌 보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며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를 늘려줍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면의 질도 뇌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하여 낮에 축적된 노폐물,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이러한 청소 과정을 방해하여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기억 형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뇌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활법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활법의 호흡법과 이완 기술은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활법 시술을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언어 처리, 감정 인식, 사회적 추론 등 복잡한 인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 예비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역설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SNS로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피상적인 관계만 늘어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 만남을 대체하면서 진정한 사회적 연결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우는 뇌는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은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움입니다. 늘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가 도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여야 신경 가소성이 촉진됩니다. 독서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특히 소설을 읽는 것은 상상력, 감정이입, 언어 처리 등 다양한 뇌 기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쉬운 책만 읽어서는 뇌에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의 적절한 관리도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모두 뇌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이러한 혈관 질환들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러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방받은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환을 관리해야 합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도 있지만 과신은 금물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B군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활법은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목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의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숙련자 이상의 전문가에게 정기적인 시술을 받는 것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신경가소성을 촉진하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활법의 전인적 접근법은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마음과 몸의 연결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개인별 맞춤 시술을 통해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활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예방 수칙들과 함께 실천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전문가 관리입니다. 예방 목적의 활법 시술은 월 1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하며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가 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증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8장 미래의 희망과 연구 동향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나노기술 등이 융합되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기 진단 기술의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임상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진단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뇌영상 기술과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증상이 나타나기 10, 20년 전에도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ET 스캔을 통해 뇌내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뇌척 수액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특정 단백질의 농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간단한 인지 검사나 언어 패턴 분석만으로도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예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은 대부분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후보 약물들이 임상시험에서 실패하면서 연구자들은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중표적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라면 치료도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증 억제, 신경 보호, 혈관 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치료의 개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유전적 특성, 바이오마커 프로필,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는 것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손상된 뇌세포를 대체하거나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를 통해 기존 뇌세포의 생존을 돕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디지털 기술이 알츠하이머 치료에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르는데 약물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고 개인화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지훈련 앱들은 이미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형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환자들의 주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환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회상 치료도 주목할 만합니다. 환자의 젊은 시절 환경을 가상현실로 재현해서 기억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집안 구조, 가족 사진, 익숙한 음악 등을 조합해서 개인화된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활법과 같은 전통적 치료법도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전의 중심에는 여전히 숙련된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이 있습니다. 센서 기술을 활용해서 최고 숙련자의 활법 시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AI를 통해 개별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방향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해 숙련된 전문가의 활법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 최고 숙련자의 활법 시술 중 뇌 활성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VR 기술을 활용해서 3D 인체 모델 위에서 정확한 혈점 위치와 시술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초 교육일 뿐이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는 반드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기술의 발전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활법의 본질은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인간적 교감에 있는데 과도한 기술화는 오히려 이런 본질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20년 이상의 깊은 수련을 통해 체득한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보조 도구일 뿐 진정한 활법의 핵심은 여전히 최고 숙련자의 손과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 전망에도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개발 중인 치료법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달하기까지는 10에서 20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신 치료법들은 대부분 매우 비쌀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윤리적 문제들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 뇌 임플란트, AI 진단 등은 모두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항상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진단은 더 큰 불안을 낳을 수 있고 더 복잡한 치료는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9장 활법 전문가 선택과 치료 지침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심각한 퇴행성 뇌질환의 경우 반드시 고도로 숙련된 활법 전문가의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복잡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술은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활법 전문가는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반드시 최고 숙련자의 시술을 받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초보자 3년 미만 기본적인 경혈 위치와 시술법을 익힌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관리나 단순한 피로 회복 정도는 가능하지만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복잡한 뇌질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미묘한 반응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간 숙련자 3년에서
10년, 다양한 질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활법 원리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응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복잡한 증상 변화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숙련자 10년, 20년, 상당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환을 다룰 수 있는 단계입니다. 뇌질환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의 특수성을 완전히 숙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최고 숙련자 20년 이상, 활법의 깊은 원리를 체득하고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미묘한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그에 따라 시술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직 이 수준의 전문가만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치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활법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최소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활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 에너지와 직접 소통하는 고도의 치유 예술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의 깊은 수련과 임상 경험이 필요합니다. 둘째, 뇌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일반적인 질환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뇌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퇴행성 질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경험에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과 활법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넷째, 환자와 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서 전인적 치유를 추구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전문가여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은 숙련되지 않은 시술자의 활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한 시술로 인한 문제를 즉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초보자의 잘못된 혈점 자극은 오히려 환자의 기혈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압력은 노인의 약한 뼈와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잘못된 순서의 시술은 환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보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과신하는 경우입니다. 활법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심각한 질환을 다루려 하는 것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요즘 몇 번의 당위 교육만 받고도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활법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수련과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환자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 숙련자를 찾았다면 실제 시술에 앞서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첫째, 상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발병 과정, 가족력,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둘째, 전통적인 진단법 적용입니다. 맥진, 설진, 복진 등의 전통적인 진단법을 통해 환자의 체질과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셋째, 개별 맞춤 치료 계획 수립입니다.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넷째,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입니다. 치료 목표, 예상 경과, 주의사항 등을 가족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가정에서의 관리 방법도 지도합니다. 또한 최고 숙련자의 시술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문적인 활법 시술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청결하고 조용한 환경입니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입니다. 환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응급 상황 대비책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응급처치 장비와 의료진과의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효과 평가 시스템입니다.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활법 치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최고 숙련자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과 빈도를 권장합니다. 초기 집중 치료 기간 1에서 3개월, 주 2회나 3회의 시술로 환자의 기본적인 기혈 순환을 개선하고 증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유지 치료 기간 3개월 이후, 주 1회나 2회의 시술로 개선된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향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도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최고 숙련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법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 숙련자의 시술이라 하더라도 활법은 만능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며 증상의 완화와 진행 속도의 지연 정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활법의 가치는 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는 데 있습니다. 최고 숙련자의 손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단순한 치료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입니다. 결론. 기억 너머의 사랑. 이제 긴 여행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으면서 그 안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불씨들을 발견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분명 두려운 질병입니다. 기억을 앗아가고 정체성을 흔들며 가족 전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질병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활법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20년 이상의 깊은 수련을 쌓은 최고 숙련자의 시술이어야만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절망 속에서도 전문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 숙련자의 활법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서로 연결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알츠하이머병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과 성취, 기억과 인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함께 있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지식이 없어져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병과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삶의 지혜를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